세계는 우리 크게 정신분석, 그죠? 프로이드, 시몬 프로이드 박사의 정신분석,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의 개인 심리학, 그리고 로고세라피 빅터 프랭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비엔나 심리치료 학파라고 딱 좁힌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늘 여쭤보는 게 심리학이 뭐하는 학문이냐고 여쭤봐요. 심리학이 뭐하는 학문이냐.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2시간 할 때 제가 강제해서 심리학이 제가 97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뭐 별로 빛을 못 보는, 그죠? 그런 학문이었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오니까 상담센터가 막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리학 무슨 강의하면 수백 명씩 막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요즘에 거의 붐인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이 뭐하는 학문에 여쭤보면은 막상 딱 대답을 딱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프랭클 박사가 책에 딱 한마디도 하셨어요. 심리학은 뭐라고 하셨냐면 동기이거든요. 동기. 모티베이션 시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행동,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생각, 선택, 결정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라는 거죠. 인간을 움직이는 게 뭐지? 그걸 이해하고 싶은 게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어떤 사람만 자꾸 보면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하는데 뭐가 날 움직이지? 모티베이션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선택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친 거지? 그걸 알고 싶은 게 다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모든 심리학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어요, 지금?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뭔지에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심리학의 그 뿌리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건 이거야 라고 그 동기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분석은 그렇죠. 정신분석은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성적 쾌락의 동기야. 성적 쾌락의 의지가 인간을 움직여.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프레드 애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인간에게는 파워, 힘, 권력, 우월성에 대한 동기가 강력하게 갖고 있어. 힘을 얻고 싶어하고 우월하고 싶어해. 그것이 인간을 움직여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신분석의 프로이드하고 애들러 박사는 두 분이 막 스승 제자처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친했는데 나중에 애증의 관계로 해가지고 애들러 박사가 뛰쳐나왔잖아요. 무슨 인간이 저 쾌락의 동기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고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러 박사는 원래 본인이 구루병 환자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열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열등, 피지컬 인피어리티가 뭐 책도 쓰고 하여간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모든 인간이 나만 신체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열등하더라.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열등한데, 더구나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인간한테 뭐 어떤 동기를 가장 본능적으로 갖고 있냐면 우월하고자 하는 힘이나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열등함을 자꾸 보상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해요. 반드시 하긴 해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열등한 것이 되게 힘이 되긴 하는데 이게 과해서 집착이나 너무 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로고세라피는 인간에 대한 행동, 감정이나 생각을 다 포함해서 어떤 행동이 인간을 설명하는 것 중에 쾌락의 동기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우월성에 대한 동기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1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인 동기는 인간에게는 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을 움직인다. 1차적인 동기는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우리가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안 먹고 남은 이 음식이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음식이 된다고 우리가 느끼면 그건 참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 중에 보면 자식 때문에 학교 가서 수치를 당하고 막 창피당해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월성에 대한 동기로만 인간 설명하면 부모님의 그런 행동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 안 받으려고 하는 건데 받아.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쾌락이나 우월성에 있는 동기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부정적으로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움직이는 건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동기이다. 이제 동기를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가 이거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또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세계관이 깔려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다 경험해서 와요. 삶의 경험에서. 삶이 경험한 바탕에서 프로이트 박사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가 성적인 걸 되게 금욕시했던 시대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 시대 그가 라고 설명을 한 거는 우리가 비판하는 분은 많지만 마음의 구조 같은 거를 밝히고 그러신 대단하신 분이죠. 천재죠. 그 시대가 천재들이죠. 그분 카페를 가보니까 여전히 카페가 똑같이 매일 아침에 그 커피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의미가 있더라고요. 왠지 이렇게 거기서 뭔가 만나는 것 같은 느낌. 갔는데 저녁에 그 투어를 갔는데 거기에 와 우리 진짜 사진 다 찍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빅터 프랭클 박사 너무 똑같이 닮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가지고 다 놀래가지고 사진 다 찍어요. 그분의 모습을 사진 찍혔어. 너무 닮으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근처근처 사시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 고등학교 때 그 프로이트 박사한테 계속 엽서 보내고 거기다 논문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더니 프로이트 박사가 몇 번째까지 아시더래요. 너 몇 번 이사는 누구지? 따라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관심을 서로 많이 갖고 계셨다. 얼마 전에 아니 비엔나가 도대체 어떤 동네인데 여기는 그 음악과 심리학 쪽에 이렇게 발달됐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독일에 사셨던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겨울 되면 춥고 하여간 구름 많이 끼고 좀 우울하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가보고 거기 이제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요. 나중에 뭐 조그맣긴 하지만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좀 어떻게 이분이 살아계신지 좀 느낄 수 있고 부인이 아직 살아계세요. 80 넘으셨는데 오셔가지고 저희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세계적으로 그 남편 때문에 다 왔잖아요. 글썽글썽 하시면서 남편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폴 어머 교수님 그분 통해서 들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정말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 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의미를 추구하는 동기가 1차적인 동기라고 얘기했는지 좀 점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즈벨 루카스라는 분이 인용한 글인데요. 오랫동안 얻었던 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빛을 밝혔을 때 비로소 즉시 밝아진다. 우리가 깜깜한데 어둠만 몰아쳐 없어요. 제가 막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그 어둠이 몰아져서 어둠이 몰아지는 게 아니라 불을 켜야지만 밝아지잖아요. 고통도 마찬가지다. 고통에 막 집중해서 이 고통이 사라져야지 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뭘 했을 때 마치 불을 켜듯이 이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불이 켜지는 거다. 근데 이게 다른 심리치유와 로고세라피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얘기해주는 그 문장인데요. 이런 말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심리치료는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뎁스 사이콜로지라고 불러요. 깊이 판다고요. 깊이 파고 그런 데서 뎁스라고 해요. 뎁스 사이콜로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한다고 하면 언커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거를 드러내도록 한다. 언커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이나 그러니까 고통이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과거를 많이 분석하고 파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줄기를 파는 게. 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로고세라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하이트 사이콜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를 향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그래서 뭐냐면 디스커버예요. 언커버가 아니라 디스커버. 이게 왜 디스커버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좀 일러 설명 안 드리겠지만 의미를 발견하는 거. 근데 의미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어떤 말의 의미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고통의 초점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에 너무 자기를 분석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열등한데 열등감이 어디서 왔는지 자꾸 분석해가지고 더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그리고 뭐 자기 성장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다 자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다른 게 안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성장하고 자기 실현하고 이렇게 초점 맞추는 게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고 파괴시킬 수 있다. 인간은 자기를 넘어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로고세라피는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찾고 어둠에 있는 어둠이 초점이 아니라 몰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빛을 피는 거다. 이렇게 그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심리치료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2차원의 존재로 바라보죠. 몸과 마음의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로고세라피는 어떻게 바라보죠?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적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다르죠. 처음에 제가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상담심리 이론을 듣는데요. 일단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또 저기 폴 왕 교수님이 중국 분이래요. 슝슝슝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강의하시는데 캐나다 교수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 정말 심리 이론도 모르는 데다가 슝슝슝 하시니까 좀 듣다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낙서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딱 첫 시간에 뭘 나눠주냐면 학기 말에 어떤 논문을 내야 되는 숙제가 나오는데 숙제가 뭐냐면 학기 말 숙제가 뭐냐면 너만의 상담 심리 이론을 개발해라. 거의 멘붕 보는 순간에 심리 이론도 모르는데 무슨 너만의 심리 이론을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멘붕 상태인데 학기가 중간될 때까지 뭐 숙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지금 배우는 것도 잘 이해 못하고 수업 시간에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그걸 개발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괴롭다. 이거 이제 뭐 졸업이고 뭐고 이제 첫 시간부터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상담심리 이론 교재가 있어가지고 이 좋은 방법은 서문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서문부터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읽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딱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Every theory was developed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모든 심리 이론은 자신의 경험을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경험으로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 문장이 쫙 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삶의 경험이 있지 않나? 그러면 최소한 나 한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개발할 수 있겠네. 내 삶의 경험을 돌아보면.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까 동기라고 했잖아요. 저를 움직였던 동기가 뭔지 살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뭔지를. 그래서 놓고 썼어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의 최소한 여러분 한 명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론을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삶에 중요하게 여러분을 움직였던 여러분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팩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제가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살던 사람이라요. 중심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존경하냐 존경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 굉장히 움직여요. 제가 존경하는데 그 사람의 기대를 알고 있다면 100% 해요 그걸. 근데 존경하지만 기대를 모르면 그 사람 기대가 뭔지 알려고 부단히 이랬어요. 근데 기대는 알지만 존경하지 않으면 무시죠.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팩터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써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나오고요. 그 동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 그 경험은 여러분하고 뭐를 갖게 했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분명히 만드셨을 거예요. 뭐 무슨 얘기겠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말로 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떤 존재지? 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쉬기 전에 잠깐만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 나누 이런 건 안 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도대체 어떻다고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